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거 쓰고 칼럼 쓰다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영어 서치가 안 되고 한글로 이렇게 서치했을 때 나오는 문서들이 제가 본 문서들 중에 반 이상은 디사이퍼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비트 맥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잘 안 맞아요. 사실 2017년도에 어느 대학에 가서 블록체인 그 학부생들하고 이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비트 맥시인 걸 몰랐나 봐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비트 맥시인 걸 확인하고 5분이 지나서 저한테 발언권을 전혀 주질 않더라고요.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히 이렇게 발렸습니다.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막 어휘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업계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갖고 왔냐 하면 아까 여러분들 후반부에 굉장히 열띠게 토론했던 소유권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역시. 네. 사실 어디나 이걸 들고 다니는데 요새. 2017년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미국의 비트코인 업체인 비트퓨리의 도움으로 정부 기록을 블록체인에 다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루지아, 지금 조지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먼저 했고, 이 배경에는 그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을 쓴 페루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소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자본의 미스터리는 저는 2008년도인가 그 무렵에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제가 공부한 분야는 이제 경영 경제지만 저는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신제도학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진정으로 이제 신제도학파의 관점에서 이제 제3세기의 빈곤 문제를 논한 거죠.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컴공이나 이런 걸 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의외로 빨리 받아들이세요.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떠나죠. 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제 주변 지인들은 학위가 높을수록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나 경영 이쪽에서는 이게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사실상 고백컨대 많은 우연이 겹쳤지만 제가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어딜 다녔냐면 온미디어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회사잖아요. 그걸 제 선배가 만들었어요. 약간 대학 때부터 또라이였는데, 또라이니까 이제 그런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게임을 보여줘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가 뭘 했냐면 사이버머니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연구했냐면 리니지의 그 아이템들 거래 현황을 제가 조사했어요. 1999년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을 천리안 하이텔 이런 거 쓸 때 저는 그 외국에서 나오는 그 아티클들을 보면서 분산화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게 낙관론이에요. 인터넷 낭만주의자들인데, 그런 거를 이제 이메일이 보급되기도 전에 저는 공부를 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인 게, 그러면 이메일 사업을 하든가, 1992년도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책을 쓸 생각을 한 거예요.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한 거죠. 1999년하고 2000년도에는 이제 온미디어에서 만든 바둑회사에서 사이버 팀장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 팀장을 하면서, 리니지의 아이템들하고 이제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법률도 공부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게임 회사의 아이템을 현금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해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망하면 다 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학원가로 가서 이제 학원 강사를 10년 했어요. 학원 강사를 10년 하던 중에 잘렸어요. 안 잘렸으면 저 큰일 났어요. 지금 계속 학원 강사하고 있을 텐데 2014년도 2월에 잘렸어요. 잘려서 할 게 없어서 제가 정체성이 하나가 뭐냐면 작가거든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한 번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 직업란에 쓸 게 없을 때 아빠 직업이 뭔가를 연구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작가다, 우리 아빠는. 무명 작가. 지들끼리 회의하다 결론을 내다. 우리 아빠는 무명 작가. 그래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했어요. 트러스트에 대해서. 비트코인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신뢰에 대해서 책을 써야지라고 자료를 찾다가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가 처음에 저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 세상은 참 창의적인 바보들이 많다. 돈을 민간이 만들어서 그거를 뭐 코드로 뭐 이렇게 제가 그 피어투피어 디스커머니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왜 2014년도에 그 비트코인 논문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업계로 들어와서 하게 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도 나오기 전에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학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데가 아니라 저도 강남에 있었는데 지하에다가 제가 알바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비현실적인 낙관론이었지만 그러니까 인터넷이 오면 중소기업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말도 안 돼. 지금 보면 다 버려야 돼. 그 책을 버려야 되는데 구하기도 어려워요. 다행히게도. 근데 뭐 인터넷 시대가 오면 다 분산 시스템이 돼서 뭐 이렇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되고 쌍방향 소통. 지금 웹3, 웹5에서 얘기하는 거 다 그때 얘기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 권력도 다 이렇게 로컬화되고 이럴 줄 알았었는데 거꾸로 갔죠.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의 독점력이라는 거는 그 굴뚝 산업들은 잃어본 적이 없는 독점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이 반성을 하고 왜 그런지 나와야 되는데 고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였고 그게 이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사회생활엔 전혀 도움 안 됐지만 비트코인을 빨리 이해하는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가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저 때문에 출판사에 다시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띠지가 오태민 강력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 의하면 우리 막내 아빠는 유명인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거니까 유명인이 아니라는데 오태민 그 강력추천이라고 띠지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오태민은 나만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착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하여튼 출판사를 조져가지고 저 책을 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이 책을 썼거든요.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했던 바로 그 디지털 소유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특히 공학을 여러분들처럼 하신 분들은 인문학을 거의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대졸자로 보질 않더라고. 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가치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토론했던 소유권이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거든요. 마침. 네.